30이라 줄거리. 달래가 죽은 소식이 들려오고 승재는 열한과 혜정이 종상이를 한꺼번에 엮을 생각에 집착했는데 이러한 승재에게 마도섭이란 정보원은 충실한 개노릇을 해준다. 총독부에서 군수로 영전한 승재에게 마도섭은 만주 소식을 전하는데 승재는 시큰둥하고 총독부 시절의 위세를 그리워한다. 개성부윤의 초대로 개성을 돌면서 승재는 종상의 소식을 듣게 되고 특히 아들 경우의 징송에 아리고 고약하고 서글픈 패배감을 느낀다. 재치 장가든 양아들 규서에게 승재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데 묻어난 며느리가 들어오고 곧 손주를 보자 승재도 여느 할아버지 같은 심정이 되고 아이를 보러 자주 안채에 들른다. 그리고 그즈음 마도섭은 민적가른 며느리 혜정이와 태남이가 살림을 합치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한다. 마도섭은 승재한테 말한 대로 그 다음날 새벽 경성을 떠났지만 간도의 태남이네 전방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난 건 찬바람이 날 무렵이었다. 대륙과 내륙의 계절의 차이도 있으련만 호도시 을신연스럽다는 것만으로도 마도섭은 태남인의 식구들을 참으로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처럼 느꼈다. 그만큼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는 얘기도 됐다. 고무신 가게와 약재상 두 칸으로 칸막이가 돼 있는 전방에 딸린 가게방 역시 아래 윗칸으로 장지문을 격해 있었다. 꽤 넓은 윗칸엔 주판과 장부가 쌓인 조그만 책상과 사람 몇 사람 운신할 만한 공간을 빼고는 가득히 피륙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전방에 피륙까지 내놓고 소매를 하진 않았다. 주로 도매만 했다. 농촌으로 다니는 등짐 장수들을 상대로 태남이가 피륙을 재고 있었다. 추석 대목을 보려는 듯 장사치들의 표정이 기대에 부풀어 보였고 피륙의 색깔도 울긋불긋 사뭇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번들대는 인조견들이었다. 마도섭은 뭉클 반가운 마음과 저렇게 돈을 긁어 모아 어디다 쓸까 하는 직업적 호기심이 한 몸에 붙은 두 개의 대가리처럼 동시에 동했다. 아랫방은 약재상 쪽을 면해 있고 약재상은 점원을 따로 고용하고 있어서인지 혜정이가 한가롭게 태남이 딸 머리를 빗기고 있었다. 덩지는 8살로는 큰 편이었지만 한쪽 팔다리가 흐느적댔고 지능도 3살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도 허공을 보고 합주기처럼 웃고 있었다. 그의 위의 남자애는 경국이, 그애는 경순이었다. 혜정이는 달래가 살아있을 때도 온 식구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죽은 후에는 더욱 남매를 극진히 돌봤다. 특히 경순이를 사랑하는 건 남남끼리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들도 혜정이를 이모라고 부르며 의지하고 따랐다. 누가 보기에도 달래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집안이 아늑하고 가게는 번성하고 식구들은 행복해 보였다. 혜정이만이 그래도 힘겹게 달래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처럼 경순이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오줌통도 가렸다 못 가렸다 하는 아이에게 상복을 입히고 깨끗이 거두기란 이만저만 힘들지 않으련만 혜정이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종종 머리를 따을 때 같이 집어넣고 닦는 헝겊 오라기까지 깨끗한 순백의 끈이었다. 혜정이는 경순이 머리를 찬빗질 해주고 나서 머리칼을 헤쳐보더니 찬빗살을 몇 가닥씩 무명실로 묶기 시작했다. 그렇게 찬빗살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면 석회까지 훑어낼 수가 있었다. 그건 구질스럽지만 마도섭에겐 매우 정다운 풍경이었다. 시골집에 올망졸망한 그의 아들, 딸들도 날 잡아 할머니가 그렇게 찬빗질을 해주곤 했다. 일손은 딸리고 어린 것들은 여럿인지라 그래서 아이들 머리엔 이가 꿰어 긁적거리다가 머리통이 온통 헐기 일쑤였다. 찬빗을 실로 가닥가닥 올가매어 더욱 촘촘해진 빗살에 묻어나온 하얀 석회를 손톱으로 눌러죽이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혜정이를 마도섭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었다.
경순이는 시원한지 눈을 반쯤 내려깔고 꼬박거리고 있었다. 마도섭은 아무리 생각해도 혜정이가 그 법도가 어마어마하고 사는 것이 으리으리하고 사람을 잘 깔보는 지체 높은 박승재 나으리땡 맏며느리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그만한 자격이 없어 보인다기보다는 여기서 태남인의 식구와 더불어 지내는 게 그지없이 편안하고 어울려 보여서였다.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 까다로운 대갓집 며느리 노릇을 했을까가 마도섭의 좁은 소견으로는 상상이 안 됐다. 참비지를 다한 혜정이는 계집애의 정수리서부터 바둑판처럼 머리를 나누어 닦기 시작했다. 너무 꼭꼭 닿았던지 지루했던지 아이가 징징거렸다. 그때 비로소 마도섭은 인기척을 냈다. 경순아, 잘 있었냐? 하지 왔다. 하지가 사탕 사가지고 왔다. 마도섭은 조끼주머니에서 누런 민홍지에 싼 눕갈 사탕을 꺼내 보이면서 말했다. 경순이가 희죽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지능이 모자라 가뜩이나 어려 보이는 얼굴이 웃으니까 앞니가 몽땅 사가 갓난아이처럼 보였다. 에그머니, 마시아제 언제 오셨어요? 고향에 가셨다더니. 며칠 됐소. 그동안 별거 없었소. 아지매가 거두고부텀 자가 때도 훌라당 벗고 눈빛도 한결 똘망똘망해졌단 말이야. 아재, 나 듣기 좋으라고 그런 소리 말아요. 아이한테 엄마 부담 좋은 게 세상에 어딨다고. 혜정이는 새삼스럽게 측은한 듯 경순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뜸을 들일까. 마도섭이 짐짓 시큰둥하게 콧방귀를 뀌었다. 아재, 그게 뭔 말씀이오? 정말 몰라서 묻소. 손수방하고 아지매 사이 말이오. 다 된 밥에 뭔 뜸을 그리 오래 들였사요. 등신이나마 자엄마가 살았을 땐 남의 이목도 있고 또 워낙 점잖은 양반들이니까 참고 살았겠지만 시방은 안 합치는 게 되려 이상하단 말이야. 나 같은 구경꾼도 깝깝해 죽겠으니 손수방 속은 오죽허겄소. 세상에 망측해라. 누가 듣겠소. 혜정이는 붉어진 얼굴을 얼른 외면했다. 그러나 마도섭은 희사식가미로 말아올린 머리 밑으로 상큼하고 뽀얀 그녀의 목고개까지 홍조가 번지는 걸 놓치지 않았다. 아지매, 망측하게도 어렵게도 생각할 거 없다니까요. 손수방하고 합치면 갸엄마는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치, 경순아. 아이고, 당신 코가 열석자는 되는 양반이 웬 남의 걱정이 그리 많소. 혜정이는 부끄러운 걸 핀잔으로 얼버무리려 든다. 왜? 내가 어때서? 이번 참엔 재미 좀 봤어요. 아재야말로 어서 식구들 데려다 모여 살아야 할 거 아니오. 재민 뭐, 노자나 벌었나 모르겠네. 아재도 참 딱도 허슈. 아, 그까진 노자나 벌자고 그 고생을 해요. 혜정이 벌어 화를 냈다. 아따, 아지매가 우리 마누라보단 무섭네. 아재보담 아재처럼 바보 같은 사내를 믿고 사는 아주머니가 딱해서 하는 소리니 제발 그 낙가마인지 거간 노릇이나마 한 군데 붙어서 하면서 식소를 거느리고 사슈. 아재가 얻은 인심도 있고 헌데 설마 이 바닥에서 식구들 굶기겠수. 정 그럴 자신이 없으면 맘 잡고 고향으로 내려가던지. 화를 내던 혜정이의 말투가 점점 정답게 가라앉았다. 마도섭은 그 바닥에서 낙가마 마서방으로 통했다. 물건 흥정도 붙이고 가게터나 세방 거간 노릇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전을 챙기는 데는 이약하지가 못해 주는 대로 몇 푼 받아도 그만 술잔이나 얻어먹고 말아도 그만이었다. 일본말도 곧잘해서 억울하게 주제소로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누가 부탁하기 전에 내일처럼 떠맡고 나서서 순사한테 자초지종을 말하고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것까지 대신해서 딱이나 몇 대 맞고 풀려나게 해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말 죄를 짓거나 사상이 불량해서 붙들려간 사람한테는 감히 손을 써보겠다고 나서지 못했다. 고작 그 정도가 마도섭의 한계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양반이거나 상사람이거나
훗두루 그를 만만하게 허물없이 대했다. 혜정이만큼의 진국스러운 관심도 특별하달 수 있었다. 내가 이리 떠돌아다녀도 나 싫다는 사람은 없더구만. 이 집에만 오면 꼭 이렇게 구박을 당한다니까. 그치 경순아. 그래도 우리 경순인 하지 기다렸을걸. 그러면서 마도섭은 가뿐하게 종종 머리를 따은 경순이를 끌어안고 사탕을 하나 입에 넣어주었다. 경순은 침을 흘리면서 불확실한 소리로 하지 했다. 아이는 마도섭을 그렇게 불렀다. 아이고 우리 경순이 이빨은 하지가 다 못쓰게 만들어놨다니까. 혜정이는 마도섭을 흘겨보면서 행주치마 자락으로 아이의 끈끈한 침을 닦아주었다. 갈면 될 이빨을 뭐 그렇게 아까워했을까. 자꾸 단 것만 바치니까 밥도 잘 안 먹고 요샌 횟배아리까지 하니까 걱정이 돼서 안 그렇남요. 횟배아리엔 석유 한 곳분만 마시면 직통인데. 아이고 그 사람 잡을 소리 좀 작작해요. 혜정이는 마도섭이 당장 석유를 아이 입에 들어붓기라도 하는 것처럼 질겁을 하며 아이를 보듬었다. 그때 장지문이 열리더니 윗방에서 태남이가 불쑥 상반신을 내밀었다. 형님 언제 돌아오셨으니까 소리 소문도 없이. 역마살 붙은 사람이 연통하고 다니는 것 봤남. 댁내는 다 무고들 하십디까. 자네 인사성 한번 빠르네 그려. 아까부터 혜정이하고 수작하는 소리를 못 들었을 리 없건만 이제야 내다보는 태남이를 마도섭은 슬쩍 이렇게 비꼬았다. 어드럭허우. 애미 없는 어린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지. 저런 은큼한 사람 봤나. 넓으나 넓은 만주바닥에 조선 사람 돈은 다 긁어모은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것처럼 내숭 뜨는 것 좀 보게나. 소문만 들어도 배부르니 좋소. 그나저나 형님이 걱정이요. 이제 연세도 생각하셔야죠. 이제부터미라도 그 역마살 좀 가라앉히고 앉은 장사할 생각은 없이니까. 고맙네. 제 배부르면 남이 굶어 죽어도 배 터져 죽었다고 우길 세상에 자네 심지가 참으로 고맙네 그려. 그렇지만 날 너무 딱하게만 볼 건 없네. 이렇게 사는 것도 내 멋이고 내 팔자라네. 누구라 형님이 딱해서 이러는 줄 아시니까. 형수님이랑 아이들이 안 돼서 그렇죠. 어쩌면 자네들은 그렇게 부창부수를 잘 하는감. 부창부수라니요. 아까 아짐에도 나한테 똑같은 소리를 했거들랑. 그래도 그렇습죠. 그게 어드렇게 부창부수가 되니까. 원 형님도 실없으시긴. 태남이는 허우대 값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졌고 혜정이는 혜정이대로 아이를 떼어놓고 부랴부랴 부엌 쪽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자네 정말 내 앞에서도 마냥 내숭을 떨긴가. 마도섭은 무릎걸음으로 태남이한테로 다가가 눈을 찡긋하면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태남이는 울컥 싫은 생각이 들었다. 마도섭의 입냄새가 싫은지 사람됨이 싫은지는 분명치 않았지만 태남이는 이전에도 밑도 끝도 없이 울컥 그가 싫어진 적이 몇 번인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가진 거 없는 떠돌이라고 죄 없는 동포를 함부로 업수히 여기면 안 되지 하고 자신을 타일렀다. 그러나 태남이가 그를 싫어하는 느낌은 업수히 여기는 것하고는 달랐다. 본능적인 이질감이랄까 경계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지만 워낙 우직한 태남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헤아리는데도 복잡한 건 질색이었다. 마침 등짐 장수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는 장지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십시다요, 형님. 그들이 밤에 만난 선술집은 태남이네 가게에서 멀지 않은 태남이의 단골집이었다. 주모는 황해도 연안에서 태어나 배천으로 시집가서 소생 없이 과부가 된 후 친정 연줄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옥호도 배천옥이라 붙이고 주모는 배천댁으로 통했다. 여편네 댐댐이나 음식 맛이 똑같이 두리뭉실 특색이 없어서 번창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태남이는 그 집을 좋아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씨나 음식 맛이 얼추 개성 쪽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였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주로 제육이 나왔다. 역시 짱깨하고 다닐만 허다니까.
그러면서 마도섭은 소증난 사람처럼 연신 시커먼 김치 이파리에다 돼지 비계를 싸서 아기아기 쳐넣었다. 태남이는 그의 사발 가득히 막걸리를 부어주면서 가끔 느닷없이 그가 싫어지는 자신의 변덕에 대해 수치심과 가책을 느꼈다. 육기를 탐하는 마도섭이 그렇게 순수하고 측은해 보일 수가 없었다. 조선한 시국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 아나. 겉으로 보기엔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으라만. 마도섭은 말끝을 흐리고 급히 술과 안주를 탐했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나라를 빼앗긴 백성이 살기 좋아져 봤댔자죠. 글쎄, 그렇게 외골수로 생각하면 조선 백성 다 목숨을 끊던지 산골로 숨어서 고사리를 뜯다가 죽던지 해야지 살아있을 건 또 뭔가. 목숨 붙어있는 한 양반한테 뜯기고 굽실대나 외놈한테 뜯기고 굽실대나 매일 반인 게 백성들 팔자라고 뭉쳐 생각하면 그렇게 못 살 세상도 아니더라 이 얘길세. 못 살 세상은커녕 우리 시골만 해도 몇백 년을 내리 짐승만도 못하게 살던 궁벽한 두맨데 요새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 줄 아나. 하여튼 해마다 달라진다니까. 시보리 밖에까지 철로가 들어와서 조선 팔도 어디든지 돈만 있으면 하루길이 되지 않았나. 십리박 읍내까지 전기불이 들어와 있질 않나. 계집애가 사내 녀석들 오고 어깨를 나란히 핵교를 다니질 않나. 골백번 죽었다 태어나도 벼슬은 꿈도 못 꿀 바닥 쌍꽃 집안에서 면석이가 나오질 않나. 주재소에서 춘추로 2번씩 청결검사를 나오는 바람에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서 두엄대미 속에 버러지처럼 살던 사람들이 경풍 들린 것처럼 위생관념 때문에 떨게 되질 않나. 개화가 별건가. 그게 개화지. 우리 조정에선 사람만 숱해 잡아 죽이고 결국 못 시키던 개화를 외놈들이 시키니까 찍소리 못하고 잘만 호대그려. 그저 총칼로 눌러야 말이 들어먹는 백성인 걸 어쩌겠나. 마도섭은 매우 괴로운 얼굴로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나서 벌컥벌컥 막걸리 사발을 비웠다. 다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으면 아마 태남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멱살을 잡든지 자리를 박차든지 했으련만 마도섭의 슬픈 우거지상 때문에 못 배운 사람의 진솔한 우국충정처럼 들려서 가슴이 뭉클했다. 비록 빨아입었다곤 하나 조선 팔도의 흙먼지가 깊은 때가 되어 남아있는 것처럼 주접이 낀 마도섭의 무명 바지 저고리도 태남이의 마음을 놓이게 했다.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가진 것 없어도 달래는 것도 없는 사람을 공연히 업수히 여긴단 말인가. 태남이는 이렇게 마도섭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고 싶은 경계심을 단순히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돌리고 반성하려 들었다. 배천댁 어지머이 여기 제육 한 접시 더 주시고 부침개도 몇 조각 붙여주구려. 태남이는 반성 끝에 오는 도덕적 만족감 때문에 기분 좋게 호기를 부렸다. 녹두 갈아놓은 게 다 떨어져 버렸는데 뭘 부친담. 밀가루에다 파호구 돼지가죽이라도 송송 썰어놓고 부치면 쫄깃쫄깃 먹을만 하지 않겠소. 관두게. 제육 2접시면 목구멍 먼지는 깨끗이 씻겨내렸을 테니까. 부침개보다는 국밥이나 한 그릇 잘 말아주소. 배천댁. 알았소 아재. 남들은 탁배기 몇 사발이면 너끈히 요기가 된다던데 아젠 한 번도 끼니를 걸르는 걸 못 봤다니까. 배천옥은 밥장사가 본업이 아니어서 약간 귀찮은 듯 찬밥에 얹을 국거리가 될 만한 걸 주섬주섬 챙기면서 중얼댔다. 그건 다 집에 가면 기를 쓰고 끼니 챙겨줄 마누라 있는 녀석들의 흰소리고 나 같은 호랍이야 내 끼니 내가 챙겨야지 어쩌겠소. 타노지 마시오 형님. 저 아주머니 황해도 인절미 모양 간사위가 없어서 그렇지 마음은 진국이니까 국밥도 탐떡하게 말아드릴 테니 두고 보시오. 자네 주머니 보고 진국도 나오는 게지 내 얼굴 보고 진국 내놓을 집이 어딨겠노. 마도섭이 밉상을 떨건 말건 배천댁은 못 들은 척 양푼처럼 큰 반병두리에다 쇠기름살까지 듬성듬성 섞인 국밥을 푸지게 말아내왔다. 그러나 밥은 찬밥인 듯 숟갈로 몇 번 밥댕이를 끄니까 무럭무럭 나던 김이 단박 사그라졌다.
마도섭은 국물을 마셔가며 개걸스럽게 숟가락질을 하다 말고 말했다. 자네도 알지. 엿장수 신영감. 예? 왜 있잖아. 문둥이처럼 찌그러진 낙가오리를 잔뜩 눌러쓰고 연못판을 내려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창가를 부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엿하는 건 뒷전인 괴짜 엿장수 말이야. 그러면서 마도섭은 눈을 들어 태남이를 똑바로 보았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칠 새 없이 태남이는 얼른 딴전을 보았지만 얼핏 마도섭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번득이는 걸 본 것처럼 느꼈다. 예, 요즘은 통 못 받는뎁쇼. 그 영감 나보담 더 바람 같은 영감이니까 언제 받냐고 묻는 게 아니라 소문하고는 달리 멀쩡하더라고. 자네도 알지. 그 영감에 관해 떠도는 소문. 태남이가 눈에 띄게 당황하는 걸 마도섭은 유심히 관찰한다. 글쎄오시다. 어디런 소문인지 들은 것 같지 않네요. 아, 자식 기르는 사람이 그 소문도 모르면 어떡해. 그 영감 가히 소리만 나면 아이들은 엉덩춤을 추면서 새 고무신이라도 들고 나가려고 눈이 벌겋고 어른들은 문둥이 영감이 아이를 꼬셔다 간 빼먹으려고 엿도 남부담 후하게 주고 창가도 가르친다고 겁을 주어 아이들을 붙잡아 두잔턴가. 예, 그랬습죠. 난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다니까. 그 영감만 보면 기분이 나빠 피하다가도 혹시라도 아이들을 꼬셔갈까봐 멀리는 못 가고 숨어서 망을 보곤 했었는데 글쎄 멀쩡하더라고. 눈썹도 숱이 많고 세수를 하고 구리모까지 발랐는데 신수도 훤하고. 내 어찌나 놀랐는지. 원 형님도 놀랄 것도 많시다. 태남이는 속으로 바짝 긴장했던 걸 풀면서 열적게 웃었다. 자네라면 그래 안 놀라겠나. 그 영감이 신사복에 내꼬다이까지 메고 있었다면 말일세. 예? 어디에서 만나셨길래? 태남이가 다시 긴장하면서 말까지 더듬었다. 마도섭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거보게, 자네 말만 듣고도 놀라는구먼. 내가 기겁을 한 건 당연하지. 엿장수라고 나들이 뻘 한 벌 읍스란 법이시니까. 태남이는 곧 평정을 회복하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그뿐인 줄 아나. 그렇게 차려입고 설라문에 떡하니 단장까지 짓고 가죽가방 끼고 1등 기찻간에 탔더라니까. 설마요. 나도 설마 했어. 잘못 보셨겠죠. 나도 잘못 본 줄 알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놀라서 싹 안색이 달라지는 바람에 알아봤다니까. 객지에서 애면글면 모은 돈으로 한번 뻐겨보고 싶었나 보죠 뭐. 우리 동포들이 자나깨나 꾸는 꿈이 금이 환영 아닌감요. 그 영감도 생전에 한번 그래보고 싶었겠죠. 태남이는 마도섭의 허풍스러운 의심과 놀라움에 될 수 있는 대로 맞장구를 안 치려 들었다. 나도 그 영감을 조선에서 만났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구먼. 그럼 어디서 만나셨길래요? 봉천에서 대령 가는 철도 안에서 만났으니까 이상하지. 안 그런가? 형님은 조선 갔다 오셨다더니 그 철도는 또 왜 타셨수? 태남이가 수상쩍어 하자 마도섭은 일순 당황하는 듯 하더니만 곧 너털 웃음을 웃었다. 아따 이 사람아. 내가 정초이시 다니는 사람 아니란 걸 알 텐데 되려 날 의심에 쌓는 것 보게나. 의심은요. 태남이는 눈살을 찌푸리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내까지 걸 누가 의심하냐 하고 얕잡는 마음과 다음 말을 듣고 싶은 조바심 때문에 그는 잠시 참을성을 잃었다. 더 이상한 건 1등 칸이 아니라 그 영감이 그렇게 잘 차려입은 게 조금도 어색하거나 얻어입은 것 같지 않은 거였네. 어찌나 점잖고 유식하고 돈푼도 있어 뵈는지. 마도섭이 말끝을 흐리며 생각에 잠기는 신용을 했다. 괜히 불안해진 태남이가 한마디 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옷이 날개라고 했잖시니까. 여북해야 내가 다 몰라볼 뻔했을라고. 그럼 기어코 아는 척을 하셨단 말씀이니까. 태남이는 속으로 낙심을 하면서 급하게 물어봤다. 먼저 아는 척 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영감이었다고. 내가 하도 바라봤사니까 그렇겠지만서도 말이야. 왜 있자는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거.
알겠어요, 형님. 그만하면 대강의 사정을 짐작하겠어요. 아주머니, 여기 부침개 좀 해달라니까. 태남이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말머리를 배천댁한테로 돌렸다. 대신 국밥 말았짠남은 배천댁이 달갑자는 듯 졸린 소리로 대꾸했다. 아우님. 마도섭의 말투가 늘어붙을 듯 끈끈해졌다. 손서방 아니면 경수나베로 부르던 마도섭이 느닷없이 아우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수상했다. 예? 아우님 걱정 말어. 부침개질로 내 입 틀어막잖아도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무슨 말씀을... 신영감이 연희 엿장수하고 다르다는 거 아우님도 알고 있었지. 신선생하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뭐 꼭 집어 아우님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2시간 서로 흉금을 털어놓았더랬지. 알겠어요, 형님. 제발 신영감이 보통 엿장수가 아니더란 얘긴 아무한테도 하지 마셔요. 부탁이에요. 내가 미쳤나. 그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하게. 형님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도 하지 마셔요. 절대로요. 신사복으로 변장했다란 소문이 나보세요. 이 바닥이 어두운 바닥이니까 형님이 더 잘 아시잖남요. 이 사람아, 신사복으로 변장을 한 게 아니라 엿장수로 변장을 한 거야. 입은 삐뚤어 백혀도 말은 바로 허랬다네. 마도섭이 여유있게 느물댔다. 시방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요. 아네. 나도 자네가 뭘 말하고 싶어 하고 또 뭘 걱정하는지. 날 믿게. 그 양반도 곧 나한테 마음을 놓더구만. 서로 마음속을 알아보고 그리고 상통을 한 거지 뭐. 또 영수증을 내보이셨으니까. 태남의 입가에 장난스런 웃음이 번졌다. 아냐. 믿거라 자네한테만 보여준 걸 가지고 날 그렇게 해픈 사람으로 알지 말게. 끼리끼리는 다 통하게 돼 있는 거라네.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자네하고 나하고도 싸고 싼 속마음이 확 통한 순간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가정 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지. 아무리 그까진 영수증 때문에 그렇게 됐겠나. 형님 말씀이 옳소. 태남이는 마음으로부터 유쾌해져서 그렇게 순순히 대답했다. 마도섭도 덩달아 유쾌하게 웃었다. 영수증은 그들끼리만 통하는 은어였지만 영수증 외에 딴 뜻이 있는 건 아니었다. 경신년 대토벌이 있은 후 여러 독립군들은 서로 합류하여 월경을 하기도 지하로 숨기도 해서 만주도 예전 같지가 않았다. 조선안보다 더 민족의 정기와 기상이 살아있던 곳도 옛말이 되고 일본 군경의 서슬푸른 총칼 밑에서 숨도 크게 못 쉬는 철통 같은 치안이 유지됐다. 조선도 일본 같고 만주도 조선 같았다. 어디서나 살기 등등 잘난 체하고 살 수 있는 족속은 외놈밖에 없었다. 왕년의 독립운동에 가담하거나 적극 지원하던 동포들도 과거를 숨기거나 과거를 묻지 않는 생업을 찾아내서 외놈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양민 노릇을 하여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죽은 척하고 있을 뿐 아주 죽은 건 아니었다. 지하로 숨은 독립운동 단체나 산으로 숨어 유격대가 된 독립군들이 철로를 파괴하거나 경찰서를 습격해서 가끔 일본 군경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가 하면 폭동이나 분쟁을 배후에서 조종한 게 늘어나기도 했다. 상대가 안 되게 강대한 국가한테 먼저 싸움을 걸어 이긴 몇 번의 경력으로 잔뜩 교만하고 의기충천해진 일본 제국주의에게 타격을 주기에는 너무도 미미한 도발이었지만 쓸개도 배알도 빼놓은 것처럼 기가 죽어 겨우 먹고 살기에 급급한 동포에겐 우리 민족이 아주 죽은 건 아니라는 자부심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만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자부심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지하로 숨거나 월경을 하고 나서 독립운동 단체들은 스스로 결집력을 잃었는지 수요에 비해 탁월한 용도력이 부족했던지 그 수요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친일파라고 낙인이 찍히지만 않았으면 거의 다 그런 단체로부터 독립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뜯겼으니까 당하는 쪽에서 볼 때는 실지보다 더 늘어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던 사람도 자주 당하니까 혹시 속는 게 아닌가 경계하게 되고
또 유격대인지 비족인지 분간할 수 없는 무장단체도 많았다. 자연히 헌금하는 쪽에서도 자구책으로 항일단체를 선별하게 되고 제일 처음 기준이 된 건 공산주의자냐 민족주의자냐 하는 거였다. 가끔 일본 경찰이나 헌병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살상이나 파괴를 하는 건 공산 유격대들이어서 이왕 군자금을 댈 바엔 그쪽에다 대주는 게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축과 항일은 무력과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는 온건한 생각으로 민족 진영인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축으로 간도의 동포사회도 내용적으로 은연중 양분이 되어 있었다. 태남이는 진동열 선생 생존 시에도 총칼 들고 항일전에 나서지 못하고 군자금이나 조달해야 되는 걸 내심 여간 불만스럽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진동열 선생이 많이 눌러주었건만도 아직도 무작정 힘을 쓰고 싶은 울떡증이 남아 있었으니 심정적으로는 공산 유격대 쪽에 더 가까웠다. 그러나 그를 믿고 줄을 대오는 독립운동 단체들은 다 왕년에 진동열 선생이 길러낸 투사들을 연줄로 하고 있어서 그는 싫고 좋고를 가릴 새 없이 민족주의 진영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감정적인 공감 외에 투철한 이념이 있는 건 아니어서 그런 일이 고민이 되거나 그의 항일 의식을 저하시키거나 하진 않았다. 그의 갈등은 그보다는 생전 진동열 선생의 인격이나 명성을 믿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항일단체가 너무 많은 데 있었다. 지금은 장사라도 잘 되니까 좀 낫지. 장사도 자리가 안 잡히고 아내의 병치레까지 해야 했던 시절. 그건 태남이에게 너무 벅찬 장인의 유산이었다. 그 무렵 알게 된 마도섭이가 어떻게 태남이의 숨은 고민을 알았는지 어느 날 은밀한 장소에서 매우 망설이며 그리고 쑥스럽고 부끄러워하며 영수증을 한 장 보여주었다. 그건 그가 꽤 이름이 알려진 독립운동 단체에다 헌금을 하고 받은 영수증이었다. 나도 처자식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안 쓰고 맨든 모갯돈 쬐끔 있던 걸 큰맘 먹고 독립자금으로 내놨네. 그럼 자청에서 내놨고 말고 누가 나 같은 무일푼 때까지 헌금하라고 하겠나. 설마 그 돈 없다고 삿입에 거미줄 치랴. 눈 딱 감고 바치고 나니까 생전 처음 사람 노릇 해본 것 같아서 이렇게 어깨가 다 펴지는 기분일세. 비로소 내 못난 상판도 인두껍에 해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단골로 헌금을 할 수야 있나. 그래서 영수증을 한 장 써달라고 했네. 혹시 또 헌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이고 면하려고 말일세. 독립운동 하는데 쓰겠다고 달래는 걸 맨손으로 거절할 순 없자는가. 자네도 버는 족족 털리지만 말고 나처럼 영수증을 해달래서 정 곤란할 땐 써먹게나. 자네야 마음만 먹으면 여러 장인들 못 만들겠나. 둘이서 화투 칠 때 마냥 10장을 부채살처럼 펴보일 수도 있는 게 자네 재력 아닌감. 형님은 그 종이짝을 정말 그런 용도로 써보신 적이 있으니까. 태남이는 네모난 도장까지 찍힌 영수증을 왠지 짠한 심정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얼마 안 되는 액수였지만 마도섭이 얼마나 백수건달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청에서 그만한 돈을 내준 마음이나 그 같은 사람한테서 받아간 마음이나 다 같이 짠했다. 당장 못 써먹으면 어떤가. 가끔 이렇게 꺼내보면 기분이 좋으면 그만이지. 시골서 4년제 소액교는 어찌어찌 졸업했지만 상장 한번 못 타봤거들랑. 누가 아나 먼 훗날 이게 나한테 큰 상장이 될는지. 그게 상장이 되다니요. 조선이 독립하는 세상이 오면 말일세. 그때 가서 나도 조선 독립을 위해 내 그릇만큼은 했노라고 이걸 훈장처럼 달고 다니려네. 그런 말을 할 때 마도섭의 표정은 부끄러운 것도 같고 자랑스러운 것도 같아서 종잡을 수가 없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치사하기도 기회주의적으로도 보일 소리를 마도섭이 하니까 그저 순박하게만 보였다. 그 후 태남이는 물론 마도섭이 시키는 대로 영수증을 받거나 하진 않았다. 처지가 마도섭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나 마도섭의 영수증 생각만 하면 괜히 마음이 푸근해지곤 했다.
마도섭이 적은 헌금으로 얻은 큰 긍지가 대견했고 마도섭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맨주먹도 헌금을 했다는 감동 때문에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싶은 의욕이 솟구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그 영수증의 효과는 마도섭에 대한 신뢰감이었다. 태남이의 의식 속엔 그때 얼핏 본 영수증이 우리는 서로 동지끼리라는 암호처럼 남아있었다. 태남이는 그게 마도섭이 던진 미끼라는 걸 조금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도섭의 언행 중 그의 마음에 거슬리거나 덜어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그걸 캐들어가기보다는 동지적인 의리로 무마하고 눈 감아두려고 애썼다. 박승재가 마도섭의 소박함을 탁월한 간지로 본 것과는 판이한 사람 보는 눈의 차이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이상은 신령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랄 것도 없이 말머리를 경순이한테 새엄마가 급하다는 쪽으로 몰고 갔다. 배천댁도 졸린 눈을 부비고 참견을 했다. 부자가 더 무섭다니까. 국수잔치 할 돈 아까워서 밤엔 서로 끼고 자고 낮엔 남남인 척 시침을 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혼자 몸으로 술장사하면서도 주위에 넘보는 사내를 거느리지 않는 여편네답게 덤덤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남이는 버럭 역정을 냈다. 듣기 싫소. 아주머니도 혼자 살면서 혼자 사는 여자를 어드럽게 보고 하는 소리요. 태남이가 혜정이를 사모한 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였기 때문에 그의 사랑엔 처음부터 죄의식 같은 게 섞여 있었다. 지금 그는 호래비요, 혜정이는 이혼당한 몸이었다. 동네 사람은 물론 그의 아들까지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합하기를 학수고대하는 눈치였고 설사 국수잔치를 생략하고 합친다 해도 피차가 헌계집 서방이니 하늘과 땅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태남이는 상처하기 전부터 혜정이에게 마음을 태운 죄를 속죄하는 의미로도 참는 데까지 참아보고 싶었다. 경순이를 끼고 잠든 혜정이를 달빛에 훔쳐보면서 맛본 정욕의 괴로움은 사랑이 아니라 차라리 지옥의 기름감하였다. 그러나 그걸 잘 다스리고 났을 때의 슬픈 만족감은 죽은 아내와의 첫사랑의 기쁨보다 더 귀중했다. 태남이는 그들 사이가 이러쿵저러쿵 남의 입조사에 오르내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구태여 이해받고 싶지도 않은 비밀스러운 영역을 모독당하는 것 같았다. 어메, 저 역성 드는 것 좀 봐. 혼자 사는 여편네 어디 서러워 살겠나. 태남이의 역정을 배천댁은 가볍게 받아 넘겼다. 그런데도 태남이는 역정을 가라앉힐 줄 몰랐다. 그런 말투가 어딨소. 누가 들으면 혜정씨는 혼자 사는 게 아닌 줄 알잖겠소. 자네 왜 그렇게 옹졸하게구나. 이웃 사촌들이 다 자네네 경사가 보고 싶어서 오는 소린 줄 몰라서 이러나. 미안케 대시다. 태남이는 한참 만에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깨쩍지근하긴 마찬가지였다. 배천댁이나 마도섭의 사람됨과 입이 다 견딜 수 없이 상스럽게 여겨졌다. 그리고 무턱대고 그들의 천박하고 통속적인 관심으로부터 혜정이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다.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미안하게 되시다가 아니라 모독하지 마시오였다. 중이 제 머리 깎는 거 봤소. 배천댁이 귀떨어진 목판에다가 빈 그릇을 주섬주섬 담아가고 나서 행주로 술청을 훔치면서 중얼댔다. 그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마도섭이 딴청을 부렸다. 누군 누구요? 마시아제지. 나한테 배천댁 중신 서달라고. 듣기 싫소. 술 석잔에 양복 한 벌은 떼놓은 당상인 연분을 코앞에 두고도 딴청만 부리니까 생전 궁상을 못 면하지. 배천댁이 흰자위가 많은 눈으로 한 번 크게 마도섭을 흘겨주고 나서 돌아섰다. 허술하게 찐 쪽에 삐딱하게 꽂힌 흑각 비녀하며 푸수수 곤두선 흰 머리칼하며 여자를 느끼기엔 한참 지난 나이란 게 몹시 쓸쓸하게 느껴졌다. 자네도 들었지. 이 동네 사람들이 자네들이 뜻만 들이는 게 오죽 답답했으면 저 마음씨 좋은 배천댁이 다 나한테 악담가정 해가면서 중신 들라고 성화를 하겠나. 뜸 너무 들이다 누룽지 먹지 말고
따끈한 밥 먹고 싶거든 내가 나서 줌세. 양복 한 벌은커녕 고무신 한 켤레도 안 바랄 테니 그 점은 걱정 말고 한마디만 허게나. 싫습니다요. 절대로요. 태남이가 정색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싫다니 장계를 안 가겠단 말이야. 뭔 소리야. 마도섭보다 배천댁이 더 놀라서 언성을 높였다. 제 일에 남들이 상관오는 게 싫다고요. 우리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내버려 두세요. 마도섭은 태남이의 전에 없이 단호한 태도에 질렸는지 더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 사람의 사이가 묘하게 서먹서먹해져서 두 사람은 무안을 당한 것처럼 머쓱하게 배천옥을 나왔고 배천댁도 입을 한번 삐축하는 걸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꽤 늦은 시간인데도 경국이는 가게방 책상에 단정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경국이는 공부를 잘했다. 태남이는 문득 그가 그만한 나이 때 읽은 월남망국사를 생각했다. 그걸 읽고 잠 못 이루던 밤의 바른 정신이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이 떠올랐다. 자신의 지난날의 정신을 별처럼 아름답게 여기긴 처음이었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에게도 과연 별 같은 지표가 있을까? 실은 그게 알고 싶은 건지도 몰랐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척에 일어나서 공손히 인사하고 다시 책상 앞으로 갔다. 큰 길로 면한 가게와 가게방은 중정을 끼고 안채와 통하게 돼 있었다. 안채엔 안방과 건너방 마루가 있었고 안방에서 꺾여서 부엌과 광이 있고 건너방에서 꺾여선 광과 뒷골목으로 난 출입문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미음자 구조였다. 불 켜진 건너방엔 경순이가 잠들어 있었고 혜정인 그 곁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벌써 설빔을 지으시니까. 색세가지 헝겊을 길이로 모아 인두질을 하고 있는 혜정이를 보고 태남이는 이렇게 말을 시켰다. 설빔은요. 색동저고리를 한번 입혀보고 싶었어요. 경순이 호사허네. 저녁 잡수셔야죠. 혜정이가 화로 한가운데를 누르고 있던 불도를 인두로 밀어놓고는 재를 해치자 뜬 숯은 물론 눌렸던 재까지 장밋빛으로 살아났다. 혜정이가 그 위에다 산바리를 놓고 찌개 뚝배기를 얹는 걸 보면서 태남이는 명주 이불에 맨몸으로 파고들 때처럼 따숩고 포근한 가정의 평화를 느꼈다. 군상 차릴 거 없는데 안주를 많이 집어먹어서 시장기는 면했거들랑요. 시장만 면해서 씁니까? 늦도록 주판 놓고 장부 정리하실 분이. 아침엔 저녁 드셨으니까. 그럼요. 시방이 몇인데요. 아이들하고 벌써 먹었죠. 안방으로 가세요. 거기 상 봐놨으니까요. 그럼 뚝배긴 이리 주소. 내가 가져다 먹을 테니까. 혜정이는 말없이 작은 오지 소래기에다 뚝배기를 받쳐주었다. 안방 아랫목은 부엌 부뚜막과 연결돼 있어서 훈훈했다. 그러나 혜정이가 따라 들어와 주지 않은 게 서운한 태남이에겐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졌다. 운목엔 아내가 쓰던 세간살이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죽은 후 더욱 반들반들하게 윤기를 더해가고 있어 아내보다도 혜정이의 손때가 느껴졌다. 개성의 양말공장 시절 만발한 유도와 꽃그늘에서 처음 만난 여학생 때의 아내를 생각해내려고 했다. 젊은 날의 기쁨과 아픔이 느낌으로는 생생하게 떠올랐지만 처녀 쪽 아내의 모습은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처녀 쪽뿐 아니라 혼인하고 행복하게 살던 때의 아내의 모습을 그는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아내가 건강할 때 그는 행복했었건만 지금 그가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정신이 병들어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아내밖에 없었다. 아내의 일생이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하게 산 적이 훨씬 길었건만 어쩌면 그렇게 생전 병들었던 것처럼밖에 기억할 수 없는 것일까. 세상에 의리도 없지. 태남이는 이렇게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절은 순식간에 가고 고통은 길었다. 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갈망을 탓할 수는 없었다. 태남이는 생맞춰 모은 조각상보에 덮인 밥상을
아랫목으로 끌어당겼다. 아랫목 포대기 밑에 묻어놓은 밥주발이 따끈따끈했다. 시장기가 당기지 않아서인지 그는 엎드린 채 한동안 밥주발을 끌어안고만 있었다. 밥주발에 알맞은 온기가 편안하고 흐뭇했다. 혜정이를 안으면 어떤 느낌일까? 한 번도 여자를 안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 신비가 그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했다. 그는 소년처럼 부끄러워하며 소년처럼 상상력이 풍부해졌다. 내가 이게 무슨 꼴이지? 문 밖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놀란 태남이는 얼른 밥주발을 상에다 올려놓고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거의 주발이 비어갈 무렵 혜정이는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내고 숭늉을 대령했고 식사가 끝나자 상을 내갔다. 그렇게 드나드는 동안 혜정이는 조금도 태남이를 경계하거나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마치 누이처럼 굴었다. 밥주발보다 훨씬 부드럽고 유연한 여자의 손길이 눈앞에 오락가락하고 향긋한 크림 냄새가 정신을 산란하게 했지만 그는 손목 한번 잡아볼 엄두를 못 냈다. 경계하지도 아양을 떨지도 않는 누이처럼 천연덕스러운 태도가 되레 그를 꼼짝 못하게 했다. 혜정이는 처음부터 그랬다. 그녀가 열한이하고 처음 불쑥 그의 집에 나타났을 때 그는 얼마나 곤혹스러워했던가. 집안꼴도 그때는 말이 아니었지만 열한이도 비록 조카딸이라곤 하지만 친숙한 사이가 아닌데 친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수상한 여자를 달고 오다니 반가울 리가 없었다. 게다가 알고 보니 경성소도 알아줄 만한 대가땡 맏며느리였다가 쫓겨난 몸이라니 더욱 난감했다. 하루 이틀 데리고 있기도 모셔야 되는 건지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됐다. 그러나 혜정이는 누가 싫어하고 좋아할 새 없이 신속하게 제 할 일을 찾아 알아서 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일부러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그의 집구석은 온통 할 일 투성이었다. 함부로 쏟아지고 흩어진 책이 책꽂이에 꽂혀나가듯이 주부가 병든 집안의 귀살스러운 혼란이 단박 질서 잡혀가기 시작했다. 열한이가 일본으로 떠나자 혹시 혜정이도 어느 날 감쪽같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전전긍긍할 만큼 그녀는 단시일 내에 그 집안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돼 있었다. 덕분에 그의 아내는 아내 노릇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죄책감에서 놓여나 마음껏 병을 즐기다가 죽을 수가 있었다. 혜정이가 얼마나 아내를 잘 거두었던지 아내의 주검은 그대로 하늘로 날아올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곱고 깨끗하고 화평스러웠다. 동네 사람들도 다들 호강하다 죽었다고 아내의 죽음을 기렸다. 혜정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아내가 호강하다 죽었다는 건 지금도 태남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고지곳대로 믿고 싶었다. 그건 아내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결코 혜정이를 사모한 일이 없다고 스스로 믿고 싶은 마음과도 같았다. 아무리 사랑하던 아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였고 또 제명에 못 죽은 젊은 죽음이라고는 하나 여러 해 병 속에 있었고 보통 병이 아닌 성한 사람도 미치게 할 것 같은 정신의 병이었기에 죽고 나자 집안에 갑자기 햇볕이 든 것처럼 명랑해지고 숨통이 트인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행여 혜정이 때문에 더 그런가 반성하는 마음이 더욱 혜정이의 공을 생전의 아내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싶었다.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깔자 그대로 그 속에 파고들어 달짝지근한 공상이나 궁굴리다 잠들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러나 살짝 옆본 건너방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밤이 이슬도록 가게방에서 장부 정리도 하고 다음날 돈벌 궁리도 하기를 혜정이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졸음이 달아났다. 그는 일부러 큰 기침을 하면서 가게방으로 나갔다. 소년처럼 스스로를 사내답다고 의시되는 기분이 넘쳤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사내답고 보람있는 일이라는 걸 일깨워준 것도 혜정이었다. 그가 10여 년 전 호련히 양말공장 기술자 자리를 박차고 만주 땅으로
진동열 선생을 찾아 나선 건 달래에 대한 연정도 있었지만 자기 속에 넘치는 정열과 힘을 투신할 일을 찾아서이기도 했다. 그가 투신하고 싶은 건 독립운동이었고 그 중에서도 입이나 붓대를 놀리는 갑갑한 운동이 아니라 총칼을 들고 목숨을 거는 화끈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훗날 장인이 돼준 진동열 선생이 그에게 시킨 일은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었고 덕분에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고 장인까지 학살을 당하는 전투와 토벌 속에서도 그는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 진동열 선생 같은 애국지사도 사사로운 정으로 사이의 안전을 꾀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장인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은 후에라도 구차하게 살아있음에 대한 지옥을 만회하고 싶었지만 그땐 이미 아내는 병들고 자식들은 어렸다. 호구지책이 급했고 마침 그의 공궁을 보고 간 종상이의 두터운 정의로 장사길에 들어서긴 했지만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게 아닌데 싶은 열등감도 깊어만 갔다. 언젠가 그런 심정을 혜정이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아내가 살아있을 때여서 혜정이에 대한 연정도 의식하기 전이었다. 고맙고 쓸모있는 누이 대하듯 스스럼 없이 좋고 마음으로부터 의지가 될 때였다. 혜정이는 그의 잠옷 심각한 고민을 가볍게 일축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것만이 독립운동인가요? 총칼은 어디서 거저난대요. 또 안 먹고 안 입고 싸울 수 있나요? 돈 많이 벌어서 무기도 대주고 독립투사들 의식도 대주는 것도 훌륭한 독립운동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제쳐놓고 남 하는 일 부러워하는 것처럼 바보짓은 없어요. 혜정이의 그런 말이 당장 그의 열등감과 앙악불락하는 마음을 고쳐준 건 아니지만 예언처럼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참적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과거의 연주를 믿고 그에게 줄을 대 물질적 원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그들을 섭섭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니까 장사에도 점점 손속이 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혜정이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벌고 잘 쓰고 의시되고 칭찬도 받고 싶었다. 그때도 아내가 살아있을 적인데 병자 수발하랴, 아이들 거두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혜정이를 위로한답시고 불쑥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참 고생도 팔자요. 내노라 하는 양반에다 부잣집 맏며느리가 이 험한 땅에서 이게 무슨 못할 노릇이오. 워낙 말주변이 없는 태남인지라 너무도 고마운 걸 이런 퉁명으로 대신했나 보다. 그때의 혜정이의 대답도 태남이는 잊을 수가 없다. 진짜 못할 노릇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의 아내 노릇, 경멸하는 집안의 며느리 노릇이랍니다. 참으로 당찬 여자였다. 그렇게 당찬 여자가 그에겐 얼마나 다소곳하고 아이들에겐 또 얼마나 자상한가. 태남이는 자부심과 함께 기쁨이 용수듬치는 걸 느꼈다. 혜정이도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건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 건 말 이전에 느낌으로 오게 돼 있었다. 그는 말에 자신 없는 대신 느낌엔 자신이 있었다. 아직도 자신이 안 서는 게 남아있다면 그녀가 자기를 사랑할 뿐 아니라 존경까지 해주느냐였다. 존경까지 해주지 않는 한 그녀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게 그 여자가 보통 여자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른 점 때문에 더욱 그 여자가 좋았다. 어떻게 무슨 말로 혜정이한테 자기의 진심을 밝힐 것인가. 아까 배천옥에서 아무도 그와 혜정 사이를 중신 서주길 바라지 않는다고 큰소리 칠 때와는 달리 직접 할 말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경순이 엄마가 돼주십시오. 그게 가장 무난할 것 같지만 당장 핀잔을 맞을 것도 같다. 지금도 경순이 엄마 노릇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내 아내가 돼주십시오. 너무 평범하다. 우리 같이 삽시다. 너무 천박하다. 당신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소. 너무 화끈하고 사위스럽다. 한 번 상처도 억울한데 또 누굴 죽이려고.
결국은 마도섭이 나서야 뭔 일이 성사될 것 같다. 젠장, 싫지만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든 밀어내고 싶은 혐오감과 마지막 기댈 곳은 그밖에 없다는 만만한 안도감은 자신의 감정인데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문득 마도섭이 신선생을 1등칸에서 만난 게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마도섭은 신령감이 신사복 입고 1등칸에 탄 걸 수상하게 여기고 접근한 모양이지만 태남이 보기엔 마도섭이 1등칸에 탔다는 게 더 수상했다. 마도섭도 신사복이나 세루 두루마기쯤 입고 1등칸에 탄 것일까? 그랬을 리가 없다. 그는 겨우 남루를 면한 무명바지 조고리와 마도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렇담. 태남이는 마도섭을 더 이상 의심하는 대신 픽 하고 맥 빠진 웃음을 웃고 말았다.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호기심 반 주책 반 해서 미친 척하고 1등칸을 기웃거렸음에 틀림없다고 여겨서였다. 그게 가장 마도섭에게 어울렸다. 그러면 그렇지. 쯧쯧. 그는 그런 마도섭을 본 듯이 민망해서 혀까지 찼다. 엿장수 신령감에 대한 중대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친밀감과 이런 경멸감이 어우러져 태남이는 더욱 마도섭한테 흉엄을 없이 굴었고 마도섭은 마도섭대로 마음씨 좋은 친척 아저씨처럼 아이들을 귀해하고 집안 대소사에 참견도 했지만 결코 아신소리 하거나 패대는 짓은 하지 않았다. 결국 익은 과일 따듯이 수월하게 태남이와 혜정이를 맺어준 것도 마도섭이었다. 두 사람이 맺어지길 바라면서 오래 기다린 이웃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 했다고 치하하면 마도섭은 별것도 아니라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헛일이라곤 때를 기다린 것밖에 없시다. 과일도 성걸 섣불리 따려면 묻뜯어야 하지만 녹익으면 툭 건드리기가 무섭게 떨어지지 않던감요.